안녕하십니까, 김명수입니다. 오늘은 프로이트에 이어서 아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 여기 개인 심리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개인차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차자를 넣기도 해요.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그 열등감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무능해진 사람들을 성숙하고 유능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심리요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문제 행동이 여기 빨간색 칠한 대로 병적인 열등감에 문제 행동의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인간은 우월감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에 대해서 과도하고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대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월감의 추구가 인간의 노력을 위한 자동 장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의 이론에 따르면은 그는 정신분석학과 차이를 통해서 그 이론을 갈래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고 사회적인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은 인간은 성적 충동에 의해서 그 행동이 동기화된다 이렇게 보았는데 아들러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가 된다. 아까 이 사회적 충동에 의한 동기화가 아까 열등감 극복을 위한 그 우월감 추구가 아주 그 강력한 그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향점은 프로이트는 본능적이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지향점이 없지만은 아들러는 열등감 극복, 우월감 추구라는 인간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잘못된 동기를 수정하고 잘못된 생활 양식, 이 생활 양식이라는 말을 아들러는 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러한 지향점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들러의 인간과는 창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 이렇게 인간을 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 목표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추구하는 것이 상담 목표다. 잘못된 동기를 수정하게 하는 것이 상담 목표고 잘못된 생활 양식을 수정하는 것이 상담 목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임상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 인간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4가지 생활 양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외울 때 이렇게 지획회사로 외웠어요. 지획회사. 그래서 저는 아들러는 지획회사에 다녔다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아들러는 지획회사에 다녔다. 무슨 회사? 지획회사. 지배형, 획득형, 사회형, 회피형. 지배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어떤 생활 양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획득형은 다른 사람한테 기생해서 취하는 집에서 놀면서 어머니의 그러한 돌봄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형. 세 번째 사회형은 아주 건강한 생활 양식입니다. 회피형은 이것 사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런 인간을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그는 1902년에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을 서평을 한 것을 계기로 그는 초기 제자로서 프로이트 제자로서 높이 평가되었는데 그가 프로이트의 학설을 공부하고 하는 동안에 그는 그것이 프로이트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생애를 잘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신체 장애를 경험하고 인간 신체 기관의 열등성의 흥미를 가져 연구를 한 결과 인간에게는 반드시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열등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열등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그 사람이라도 그에게 천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열등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의 그 에너지의 그 충동 에너지의 그 중심에 리비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만은 이 아들러는 열등성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것이
모든 행동의 그 동기라고 한 겁니다. 그 에너지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남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엄마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성적인 경쟁자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프로이트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개념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것도 내보다 강한 아버지, 내보다 큰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열등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수차에 걸쳐서 토론을 벌인 결과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되고 새롭게 자유정신분석협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신경증, 다시 말하면 노이로제의 원인으로서 성충동을 중요시한 데 대해서 성적이 아닌 요소, 즉 자아의 욕구나 성격 경향이 오히려 신경증을 낳는다. 이렇게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동기 시절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아동기가 이 성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성적 충동 만족이라는 그러한 성격 형성 그러한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열등감에 대한 대처 양식이 바로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했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신체가 약했다. 그런 사람이 그 열등감에 대해서 대처 양식이 어떻게 되어에 따라서 그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어릴 때 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별로 못했어요. 그러나 대학교 가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훌륭한 이론을 내는 사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러한 이러한 인간을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보다는 의식 속에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 환경의 요인이 개인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며 출생 순위나 형제의 수나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 환경의 요인이다. 그러므로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두 아이라도 첫째 아이가 가지는 그러한 사회와 둘째 아이가 갖는 그러한 사회는 다른 사회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1921년에 최초의 아동지도 클리닉을 설립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성격이 다 형성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곧 30여 개의 클리닉으로 개소되게 되고 1937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는 상담 과정을 상담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해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탐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찰 해석하고 난 다음에 재교육하는 것이 그의 상담 과정입니다. 상담 기법은 아주 중요한데요. 첫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격려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아주 격려가 중요합니다.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나 돕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확신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공격을 취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관되게 격려를 해준다면 내담자는 결점을 받아들이게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고요. 실패하더라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상담 기법으로서 마치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기. 이렇게 이런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당신이 술 주정뱅이라면 당신에게 이러한 술버릇의 문제가 없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면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내담자가 마치 나는 술버릇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사람처럼 내가 행동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생활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내담자에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스프의 침뱉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스프에 침을 뱉는다고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러한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되면 당신의 깨끗한 모든 이러한 행동이 마치 스프의 가래침을 뱉는 것처럼 이렇게 더러워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생활할 때마다,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스프에 침 뱉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다음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겠지만은 행동은 고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찝찝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단추 누르기 기법인데요. 단추 누르기는 행복 단추와 우울 단추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는데 왜 하필 우울 단추를 선택했는지를 설명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밑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즐거울 것이고, 당신이 불쾌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은 불쾌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우울을 느끼는 사람의 문제는 그들이 오히려 불쾌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그러므로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 곧 그것은 당신은 우울의 희생자도 아니고 당신은 우울을 오게 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는, 오히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켜고 끄고 다시 켠다는 것을 우리는 행복단추와 우울단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당신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망스럽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우울을 제거하는데 영원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라도 당신이 그것을 원할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는 두 개의 누름 단추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 단추와 우울 단추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 단추를 누르면 당신은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데, 만약 우울 단추를 누른다면 불쾌한 생각을 하게 되고 우울한 감정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다음 주에 왔을 때 여전히 우울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울함에 투자하게 되면은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우울함에 투자하게 될까요? 당신이 왜 우울함에 투자하게 되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만약 내담자가 유쾌한 가정을 느낀 다음에 부정적 사고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습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의 저절로 될 때까지, 저절로 행복한 단추를 누를 때까지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추 누르기 기법은 왜 인간은 그렇게 행복 단추를 눌러서 행복에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우울을 선택하고 그것을 투자하는지를 설명하게 해서 그에게 생활 양식을 바꾸고 잘못된 동기를 수정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모든 이런 내담자에게 재교육, 즉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담자를 상담하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책은 북코아라는 중고 서점에서 새 책을 제가 팔고 있는데요. 직업상담사 30일 대작전을 클릭하시고 책을 구매하게 되면 제가 보내드리는 적중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 풀면은 100% 합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